신앙과 사유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책으로 여러분의 서가를 가득 채우는 시간. 여기는 기독서가 클럽입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박예찬입니다. 오늘도 서가를 채워주실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IBP 원표입니다. 네, 박현철입니다. 청남의 김유미입니다. 네, 기독서가 클럽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4명의 독서가가 정성껏 책을 고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사유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100쪽으로 충분할까입니다. 바로 알짜배기 얇은 책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4명의 독서가들은 어떤 책을 소개해줄지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기 앞서 가벼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태껏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짧았던 책은 어떤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이걸 책으로 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 없는 책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그림책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김유미는 모를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사형리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야. 몰라. 설마 했네. 옛날에 어린이 전도할 때 많이 쓰던 색깔만으로 돼 있는 한 4페이지인가? 뭐 그쯤 되는 검정색으로 시작해서 초록색, 뭐 그런 붉은색, 색이에요. 하얀색, 황금색. 그래서 색종이 접어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목이 글 없는 책이니까 네 책이 아닐까 문득 생각났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바로 파일이 나오네요. 글 없는 책? 네. 네. 요즘엔 파일로 나오네. 옛날에 색종이 샀는데 그냥. 색종이로. 색종이 접어야지. 신기하다. 신기하다고요? 요즘에는 그거 팔찌로 하잖아요. 색깔 팔찌. 그건 봤어요. 저요? 난 좀 얇은 책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늘 두꺼운 책만 읽는.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당신들 표정도 봐야지. 지금 사람 얼마나 앞에 두고 이렇게 조롱하는 표정을 말이야. 진짜 끝이에요? 책을 아예 안 읽는 거. 아니, 얇은 책이라고, 그러니까 몇 자 안 되는 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집 그런 게. 전 또 시집을 또 많이 안 읽으니까. 시집 무시해요. 시집도 두꺼운 시집 있어요. 글이 없잖아요. 글이 탈탈 털어봐야 몇 글자를 안 나오니까. 저는 뭐 예전에 이제 문구점 이런 데서 팔았던 이제 이 손바닥보다 더 작은 이런 만화책이나 만화책. 아니면 뭐 시덥잖은 농담 책들 뭐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돌려보고 막 이런 청년생 때도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저 그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만화책? 아니야, 해적판?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현철 대표님이랑 제가 아는 건 껌 속에 들어있는 그런 적도 그림책.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다고? 있었어요. 네. 모았는데? 덴버 스티커 붙여봤어요? 덴버 스티커. 이렇게 하는 거? 이 막았던 이거 어떻게 차가워진 덴버 편집할 거야? 스티커는 뭔데? 차가워진 세대 판박이죠. 역자. 판박이. 그러니까 판박이. 판박이 아니야? 판박이. 맞아요. 네. 판박이 했죠. 그런 거 있었고 사실 뭐 IBP 소책자도 진짜 얇은 것들은 정말 얇아서 그런 거 읽었던 것도 떠오르는 것 같고 임표 간사님이 안 읽는 그렇죠. 얇은 임표 거. 간사님은 아니요,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서평도 써요. 최근에 쌤판기 책으로 본문보다 그래서- 길게 그래서- 쓰는 거 아니야? 거의 그 정도의 거의 육박한 맞먹은 책과 서평 분량이 거의 맞먹는 느낌의. IBP 서책자가 그 뭐라 그랬죠? 리마스터 돼서 네네. 판본 새롭게 해서 막 세트로 네네. 박스로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그 요즘은 그 호치케스 중철 아니죠? 호치케스 중철로 되던 시기에 있던 책들을 지금 새롭게 개편해서 내고 있는데 디자인도 다시 해서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시중에서도 호치케스 스페셜. 중철 그것도 구할 수 있어요? 저희가 북페어 때 그 덩어리가 그 세트가 4-5개가 있었거든요. 저걸 누가 사나 했는데 완판했어요. 인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질문 듣고 바로 떠오른 건 그 문방구에 있는 그 책자 비슷하게 독립서점에 깔린 독립출판물들, 뭐 무가지들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16페이지라는 그 매거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으로 8쪽씩 나와서 16면이 나오는 그 책이에요. 그게 지금 제법 몇 호까지 나왔지? 10호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책들이 좀 떠올랐고 그거 아니면 이제 뭐 교회든 교실이든 저는 A4로 작은 책 만드는 놀이를 어린이들이랑 친구들이랑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만드는 그 진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저 어디 외국에서 전철 기다리는 승강장에 이렇게 자판기가 하나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문학 작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인쇄돼서.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영국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약간 섹스피어의 그 단편이 요만큼 나와서 그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되게 한국에 무슨 지하철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 항아리 이런 걸 만들어 놓는 데들은 몇 군데 본 것 같아요. 그 요새 전철 문에 그 시민들이 쓴 시 붙여놓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약간 누르면 영수증처럼 인쇄해주면 네. 되게 쓸데없겠다. 아니 그 작년에 국제도서전에 그게 아마 도입돼서 저희한테도 그 글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글을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래서 그거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저 이번 북페어 때도 그걸 어떻게 좀 도입해 볼까 제가 막 알아보고 했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인쇄 그거? 네네네. 좋습니다. 막상 얘기해 보니까 또 얇은 책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 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매하기도 좋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읽기도 좋은 얇은 책.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요.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그 정도 분량의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이죠.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페이지 언저리의 책들을 소개해달라고 패널들에게 부탁했는데요. 바로 책 소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면 될까요? 저는 소란한 속삭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120쪽 정도 되고요. 많이 넘은 거 아니에요? 너무네. 너무 많이 넘었는데? 20% 초과인데? 아니죠. 페이지 수 넘는 것마다 뭐 막기 할까요? 한 페이지당 한 대씩? 10% 아니에요? 10%? 속도 위반도 10% 플러스 하듯이? 20%인데 20%. 20%면 과징금인데? 이렇게 박할 줄 몰랐네요. 언저리일 줄을 이렇게 유도리 있게 생각했었는데 유도리 일본말 아니에요? 아무튼 페이지는 없었던 걸로 하고 얇은 책이 있습니다. 주제를 바라보고. 아무튼 예소연 작가라는 한국 작가의 그 단편 소설 분량의 책이고요. 이건 시리즈인데 위픽 시리즈라고 위즈덤 하우스에서 진짜 단편 분량의 얇은 책을 시리즈로 출간하는 것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얇은 책 또는 숏폼의 시대에 좀 발을 맞추는 차원에서 위즈덤 하우스에서 런칭한 것 같고, 관심 있으시면 이 책 말고도 이렇게 앉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읽을 수 있는 책들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소란한 속삭임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 굉장히 설정이 재미있어요. 현실적이고 귀여운 설정인데 같이 들어봐 주시면, 일단은 모아라는 여주인공이 있거든요. 모아가 어느 날 이제 퇴근길 지하철에서 어떤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난 여성이 어차저차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모임에 들어올 생각 있냐, 너 우리 모임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 당신이. 그래서 어떤 모임이냐 하니까 속삭이는 모임이다 우리 모임은. 근데 그게 뭐 하는 모임이냐, 그러니까 진짜 그냥 모임원이 모여서 모든 대화를 이제 속삭이는 모임을 하는 거죠. 모든 대화를 이제 속삭이는 것이 쉽지 않은 모임인데. 네, 쉽지 않은 모임. 그래서 이제 취지는 그런 거죠. 세상이 지금 너무 시끄럽고 소음이 가득하니까 우리 한번 속삭여 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득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상한데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임 거기 멤버가 좀 몇 명 있어야 하니까 이제 2명이다, 너랑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둘이서 공원에서 실제로 해봐요. 속삭여봐요 한번.
그래서 실제로 속삭이니까 어떤 그 경험을 하냐면 이 주인공이 내가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뭐 막 옆 사람에게 들리게 뭔가를 한다든지가 아니라 조용히 귀 기울여서 조용히 속삭이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중요해지는 것 같다는 기분을 느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대화는 뭐 비밀 이런 게 아니라 평범한 대화를 하는데 속삭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호박을 싫어해요. 뭐 이런 걸 속삭여요 서로. 그러니까 그 크게 의미 없는 대화이지만 그 방식을 속삭이는 거죠. 근데 이 책도 재밌는 게 그 속삭이는 파트는 그 글자 포인트가 조금 작게 해놨어요. 그 대사에서. 그러니까 책 종이를 생각해 보면 기본 본문 포인트보다 조금 작게 해놓은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모임 2명인데 모임이 되려면 더 구해야 된다 모임원을. 그래서 모임원을 찾아 나서거든요. 명동으로 가요. 명동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시는 분. 약간 어린 왕자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속삭이기 어려운 분. 그렇죠. 그분한테 가서 이제 소설이니까 소설적인 허구의 그 감안해서 그분을 섭외를 하거든요. 그분은 또 뭐라 속삭이냐면 저는 오카리나를 잘 불어요. 뭐 이런 걸 속삭이거든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시는 분이 하나 제안을 하는데, 뭔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시끄럽게 구는 훈련도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속삭이는 모임에서 우리가 속삭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시끄러운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속삭이는 모임에서 시끄럽게 구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스토리 자체는 되게 재밌는데 이거를 생각하면 되게 동시대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 소음이 많고 세상에서, 그리고 속삭이는 것, 또 조용히 어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런 게 좀 절실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사적으로 이렇게 그 모임 속에서 갇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속삭임 와중에도 우리가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목소리 내야 되는 필요성, 두 가지를 좀 잘 보여주는 소설이어가지고 추천하고 싶고, 이 짧은 게 이 긴 이야기가 짧은 소설 안에 다 들어있고, 또 뒤에 또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또 한 명이 더 나와요 여기서. 이 3명 말고. 그거는 또 소설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사우나에서 아주머니들이 서로 얘기할 때 갑자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장면이 막 연상되는데. 그렇죠. 뭔가 되게 오붓하고 뭔가 은밀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남편 욕할 때 갑자기 소리를 착 줄이시고 그래 나잖아 쟤네 저 남편 바람 났다잖아 막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하지만 이제 뭐 비밀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속삭이는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120페이지가 소설 한 편이에요? 네, 한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편은 넘지 않나? 120페이지 정도면? 단편보다 조금 더 많긴 할 텐데 근데 중단편인데 판형 자체가 되게 작고 들어가는 그 분량이 글 텍스트가 얼마 안 돼서 조금은 그럴 것 같아요. 중단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었던 질문은 요즘 나를 피로하게 하는 소리 혹은 소음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내일이 선거 날이라서 선거차 소리가 시끄럽죠. 저희 사무실 상수역 사거리에 있어가지고 이 앞에 서 있어 약간. 네. 그래서 좀 시끄럽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소음이 실제 선거에 많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그걸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던 후보도 그거 하고 있으면 너무 시끄러워서 싫어지고 막 그렇기도 하니까. 근데 막 선거차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선거차에서 그 진짜 유세 연설을 하고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지하철역에도 아침에 출근길 인사를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저 의미가 없는 표현들, 네, 그냥 뭐 엊그제는 에스컬레이터 고장난 거 앞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났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뭐 그런 인사를 하는 걸 후보가 들었는데, 네. 근데 뭔가 역할을 했네. 사회적인 역할을. 아 그런 건가? 캠페인. 난 세상 쓸데없다 생각했는데 사회적 역할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뭐 소음은 아니지만 선거 유세 차량 이야기를 하니 선거 현수막도 굉장히 소란스럽다, 소음을 발생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떤 효용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요 시즌을 지나고 나니까 효용이 있었다. 정확히 어떤 후보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게 됐거든요. 뭐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뭐 쓸모가 있으니까 하나 봐요. 아니면 약간 나만 안 할 수 없어의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보면 어떤 목소리의 크기라든지 이게 소리를 지르느냐 소곤소곤 속삭이느냐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만 어떤 강도라 그럴까요?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그 소리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의 어떤 강도, 볼드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들리고, 그래서 작게 말하더라도 이 제목처럼 작게 말하더라도 굉장히 소란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또렷하게 들릴 수도 있고 크게 말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들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겠다는 생각. 저는 그 집에 문 닫는 소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되게 큰 소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데 그 한 층에 여러 그 방 이꼴 집들이 살 텐데 거기 문 닫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데 근데 꼭 예를 들면 밤 12시 반쯤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꼭 그분은 문을 세게 닫는 사람이고 하여튼 그런 어떤 소음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지금도 나왔습니다. 소음이 유세 차량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줄 알았네요. 네. 참고로 오늘은 저희가 IBP에서 늘 녹음하던 녹음실이 아니라 청월함 사무실, 시끄러운 청월함 사무실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원한 청월함 사무실에서 네. 녹음실이 더워서 이리로 핏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그게 돼야 될 텐데. 네. 네. 아무튼 네 얘기 나눠 보았고요. 현철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볼륨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볼륨이라고 하면 그 소리 크기도 얘기되지만 또 책의 부피도 볼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볼륨이 크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얇다고 뭐 없는 것도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그 안에 담긴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 소설을 통해서 또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로버트 뱅크스의 말 그대로 1세기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약간 그 시대의 상황을 약간 픽션으로 만들어서 주인공은 푸블리우스입니다. 푸블리우스가 이제 1세기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 푸블리우스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1세기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는 걸 좀 알게 되는 책이죠. 100쪽이 넘지 않습니다. 8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림도 많이 있죠. 네, 그림도 뭐죠? 지금 변제하는 건가요? 아니죠. 네, 그렇고요. 이 책을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택하셔서 봤던 책이고요. 로버트 뱅크스
벤크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인데 이 책이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책이 하나 나오고 이 책이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사랑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IBP에서 이 로버트 벤크스한테 글을 좀 더 써라, 책을 좀 더 내자라고 해서 2권의 책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IBP에서? 네네. 그래서 이게 2권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주도해서 된 책인 거죠. 신기하다. 그래서 그 책이 그 3권 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가 이 책을 왜 선택했냐면 로버트 벤크스 책이, 로버트 벤크스 이 저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고 이제 되게 연로하셔서 몸이 좀 안 좋다는,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글을 살아계실 때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겠다 싶은데 거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곧 IBP에서 출간됩니다. 뭐 마케터다운 어떤 책 속이죠. 그래서 아마 그 책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게 좋아할 만한 주제의 책이 될 것 같고요. 1세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1세기에 대한 이야기,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1세기 교회의 이야기에 목말라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책의 장르는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픽션으로 만들어서 내는 방식이 저는 그렇게 좀 와닿지 않는, 소설일 거면 소설이고 뭔가 역사책이면 역사책이고 신학책이면 신학책이지 뭐 이렇게 어떤 그걸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이제 소설로 바꾸는 이 방식이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거 어디 들고 나가기만 하면 거의 완판되는 책이어서 좀 놀랍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소설로 풀어낸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떠신가? 뭐랄까, 열린 마음까지는 잘 안 드는 것 같기는 하고 경계심이 안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의도가 앞설 것 같은 어떤 픽션 작품들, 아니면 이데올로기, 소위 뭐 예전에 이제 뭐 공산이랄지 공산주의 쪽이랄지 아니면 반대 반공주의 쪽이랄지 어쨌든 무언가를 먼저 있고 거기에 어떤 형식을 입힌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뭐 이런 취향은 그 압도적인 그 실력과 아웃풋 앞에서는 뭐 무력화된다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써버리면 사실 뭐 의도가 앞섰던 뭐 어쨌든 너무 좋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잘 쓰기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이걸 이런 사상과 이런 어떤 관점들을 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겠어 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겠다.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그걸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는 그래도 어떤 패러다임까지는 큰 그건 것 같고, 좀 제가 읽었을 때는 되게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계속 1세기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어떤 학문적인 거나 사료 중심이었다면 그냥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같이 경험하게 하는 좀 색다른 독서 체험이었던 것 같아서 네,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장르의 문제나 작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읽는 사람들의 문해력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그런 뭐 장르나 그런 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소설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형식이나 아니면 이거는 정말 소설이다, 뭐 히스토리컬 픽션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미가 없으면, 그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매력이 없으면 독자들한테 안 읽히고 안 다가갈 거고, 또 어떤 독자들한테는 그 내러티브의 매력보다는 그 소설이 그 책이 담고 있는 정보가 더 다가가면 이미
그 책을 좋게 읽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거는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보서 뭐 이렇게 다가갈 테니까 뭐 이렇게 작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읽느냐, 독자들한테 좀 나온 책에 대해서는 독자들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소설인지 이 책이 이야기인지 아니면 설명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또 그거에 맞게 판단해서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작가들이 각자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왜 그렇게 쓰냐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질문과 약간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한창 LP를 모았었거든요. 집에서 LP를 틀면 꼭 마지막 트랙은 건전가요가 들어가 건전가요가? 있어요. 옛날은 그랬죠. 80년대는. 아 진짜. 네, 그때 80년대 박정희 앨범은 다 전두환 그랬어요. 네. 시절에 공화국 시절에 발표되는 LP들, 음반들의 마지막 트랙은 꼭 건전가요거든요. 네, 거기에 시장에 가면이라는 건전가요가 있어요. 시장에 가면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믿음 속 상거래로 만들자 밝고 따뜻한 사회라는 가사가 있는 그 트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꽤 괜찮아요, 멜로디가. 그래서 그 가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흥얼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찬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어진 것엔 번번이 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이 무엇을 품고 있든 간에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장르가 어떠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잘 써야 한다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야기의 힘을 굉장히 신뢰하는 독자여서 뭐 잘 이야기로 잘 만들어진다면 그것만 한 게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잘 쓰여진 소설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나니아 연내기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죠? 나니아 연내기 말고 만듦에 되게 그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그런 건 정말 장사 없다. 그 이야기들 앞에선 기독교 세계관을 못 느낄 장사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조금 뭐 이 책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예 장르를 좀 이용했는데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책들이 있는데 뭐 그런 책들에게서 또 뭔가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뭔가를 잘 얻을 수 있는 뭐 독자의 문해력이라든지 또 괴력들이 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로버트 뱅크스의 책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소개할까요? 저는 저도 책을 고르다가 이 얇은 책이 기독교 도서들 중에는 소책자 뭐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었기는 한데 뭐랄까 소위 말하는 신학 도서 좀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은 두꺼워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좀 강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비아 출판사가 처음 시작하면서 문고판을 내기 시작해서 얇은 책에 약간 붐을 일으켰다 그럴까? 그래서 그게 이제 비아의 문고판들이 그 이제 영국에 있는 그런 소책자 시리즈들을 이렇게 잘 번역하면서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신학 책들 중에서도 얇은 책들이 이제 꽤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고른 책은 기후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기후교회로 가는 길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출판사에서 나왔고 장준식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장준식 목사님이 쓰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교회가 가야 할 길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그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요즘 기후위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 책들을 보다 보면 얇고 가볍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 그레타 툰베리가 쓴 기후책, 그거는 진짜 두꺼워서 혼자는 못 읽는, 혼자 읽기는 너무 힘든 그런 책이고, 뭐 신학이나 신앙에 대한 책들도 상당히 분량이 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제가 여러 번 보고 뭐 북클럽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북클럽을 해봐도 꽤 두꺼운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도 이걸로 충분한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신학책을 읽으면 어떤 현실에 대한 정보나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궁금증이 나오고, 또 그냥 일반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 도서 같은 걸 읽으면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신학적 관점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기후 위기를 다룰 때 여러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보도 필요하고 해석도 필요하고 실천도 필요하고 적용도 필요하고 대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책을 도대체 몇 권을 읽어야 되나, 뭐 무슨 책을 정말 읽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사실 저한테 좀 있었는데, 사실 이 책을 보고 꽤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자신감을. 네. 얇은 분량 아래서 다룰 내용들은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책은 속도 위반 기준에 딱 걸리는 110쪽 딱 10% 걸리는 열대 예약 110쪽인데 챕터는 9챕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챕터당 뭐 머릿말도 있고 에필로그도 있고 부록도 있어요. 심지어 110쪽인데 한 챕터당 한 7, 8쪽 정도씩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세계의 파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의도, 이 변화하는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어떤 도덕, 윤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심지어 뭐 예배의 변화나 설교의 변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희망까지 빠짐없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챕터마다 읽을 거리도 더 추가되어 있고 실천 과제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그 신문에 연재했던 내용이고, 또 그 내용을 교회에서 소그룹용으로 나눠 읽으면서 이제 쓰시도록 저자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같이 소그룹 모임하고 스터디할 수 있도록 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묶은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난이도나 분량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맞췄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들 수 있는 이 내용을 다루다 보니 이 내용이 빠지고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처음 이 문제를 고민하거나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빠짐없이 충분한 정보를 다루려고 노력했다. 물론 뭐 이걸로 완벽하고 이 한 권이면 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아니지만 한번 시작해 볼 때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걸 더 알아보고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책을 더 볼 수 있는지를 충분히 잘 소개하는 책으로 상당히 저는 인상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얇지만 좀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으로 오늘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막 중간에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기후 부흥회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되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면서도 빠짐없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좀 인상적인 책이라서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이 생태나 환경 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많이 알고 고민한 만큼 실천이 바뀌고 또 지금의 현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무작정 많은 책을 읽을 수만은 없으니까 좀 충분한 정보, 그리고 균형 있는 전체 그림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이런 책을 보면서 이 문제에 한번 입문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책들을 더 읽어야 할지를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소개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나 이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와 설명이 필요할까. 이 이야기를 질문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사실 포스터였어요. 포스터. 학창 시절에 6월 이러면 호국 보훈의 달 포스터 뭐 만들고 뭐 근데 불조심 포스터. 불조심 포스터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금연 뭐 캠페인 포스터 만들고 할 때 내가 썼던 표어들 포스터를 채웠던 글귀들 이런 게 떠오르면서 포스터가 자연스럽게 확 연상이 됐고 제가 좋아하는 포스터도 연달아서 연상이 됐는데 농촌 게릴라 걸스 공동체라고 그 농촌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그룹인데 거기에서 낸 포스터가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뭐냐면 2가지인데 컵 하나도 제대로 안 씻으면서 공동체는 무슨 이라는 포스터랑 하나는 김치 써는 놈 따로 있고 먹는 놈 따로 있고 이런 포스터거든요. 이거면 충분하지 뭐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끝이에요? 네. 이거면 충분하지 뭐. 이거면 충분하지. 뭘 더 설명을? 저는 뭐 노출되는 게 계속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정보량보다는 내가 이것에 얼마만큼 어떤 뭐 정기적으로라고 해야 될지 끊임없이 노출되는가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뭐 정보나 이야기들 그러니까 활자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주위에 어떤 사람을 계속 만나고 그 사람을 보고 영향을 받는가 이런 것들이 좀 지대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후 뭐 채식, 동물권 이런 문제들은 또 누구랑 같이 또 식사를 함께 하느냐, 누구랑 뭐 생활을 나누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부분일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노출이 중요하고 특히 사람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 싶어요. 우리가 많이 설명하고 잘 알려주면 뭔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것도 일종의 강박일 수 있고 착각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얇은 책을 대할 때 사람들의 태도가 저는 약간 그 이중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얇아서 좋지라고 하는 말이 정말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은 깔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얇아서 좋은 책은 정말 얇아서 좋은 걸로 그리고 그 얇은 만큼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얇은 책들을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진지하게 읽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해보면서 오늘 제가 소개한 책은 기후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책 소개해볼까요? 저는 작가가 되는 기분이라는 시집, 동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지우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 책 96쪽 67g 와, 소란한 속삭임은 206g 마치 영혼의 무게 같은 느낌이네요. 네. 반도 안 되는 네. 96쪽의 시집입니다. 우선 제가 작가 소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지우. 제가 좋아하는 것은 피아노곡, 싫어하는 것은 벌레를 싫어합니다. 자주 하는 것은 책 보기입니다. 원래는 꿈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이게 하고 싶고 어떤 날은 저게 하고 싶고 계속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 일이나 합니다. 이런 소개 글이 책의 뒤편에 있어요.
지난 회차 방송에서 제가 대구에 간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에 있는 서점에서 발견한 시집이었고 이 시집의 작가님은 어린이에요. 근데 이제 대구 신광교회 글쓰기 교실에서 우와. 글쓰기를 배우고 이제 글쓰기의 재미를 알고 이제 두 편의 시집을 펴낸 오. 오. 중견의 작가님이시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시라는 장르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박지유 작가님의 특징인 것 같은데 단문을 되게 잘 쓰세요. 그리고 글이 되게 확신에 차 있어요. 어린이의 확신인 거죠. 뭐 어린이의 확신일 수도 있고 지유 작가님의 확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좋았다. 되고 싶었다. 하나. 알겠다. 안다. 그런 게 있다. 부른다. 이렇게 딱 뭔가 왜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특히 한국어 화자의 그 오늘날 한국어 화자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뭐뭐한 것 같은데 주저리. 이거 약간 확신이 좀 덜어낸 문장을 많이 구사하잖아요. 근데 박지유 작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뭐뭐한 것 같다. 뭐 이런지 저런지 모르겠다. 이런 거보다 한다. 한다. 먹을 수 있다. 좋겠다. 아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열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경쾌해져요. 이 리듬을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시집이어서 제가 이 시집을 받아보고 엄청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렇지. 나도 이런 문장을 쓰고 싶다.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사실 근래 제가 약간 우울하고 있거든요. 우울하고 있다? 약간 이상한데? 우울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너가 우울한 이유는 어린이들을 좀 덜 만나서인 것 같다. 아니에요. 어린이 사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내가 그쵸, 우울한 이유는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서인 것 같다. 어린이가 자꾸 밖에 나가자고 어린이가 자꾸 제가 과자 먹고 싶다 그래서 그러는데 작년까지는 어린이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청년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매주 어린이를 만나다가 청년들을 만나고 장년들을 만나니까 말을 줄이겠어요. 그러다 이제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선물을 해줬거든요. 근데 정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에서 다 읽고 몇 번을 더 반복해서 읽을 수 있었어요. 책이 가벼우니까. 그러고 나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는 기분을 박지유 작가님을 통해서 아주 대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린이를 너무 많이 만났거나 너무 늘 만났거나 할 때 좀 몸과 마음이 지치셨다면 박지유 동시집을 추천드립니다. 작가가 되는 기분이 첫 작품이고 특별한 시쓰기라는 책 두 권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제가 소개한 건 첫 책이었습니다. 이 작가님이 글을 쓰기 전에 말로 했던 걸 엄마가 이렇게 대신 뭐라고 해야죠? 대신 받아 적은 그런 시들도 대필. 있어요. 대필 그것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시가 아닌 그림도 산문도 있잖아요. 있고 그림도 있어요. 맞아요. 직접 사파. 그린 네. 사파도 있고 아니, 표지가 너무 예뻐요. 하찮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요즘 하찮 타는 게 되게 유행이에요. AI한테 하찮게 아. 그려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찾아봤는데 뒷표지가 인터넷 서점에 검색하니까 정보 나오고 표지나 뭐 안에 내용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매력 있어서 빠져들 것 같아요. 맞아요. 뒷표지에 나는 시를 쓰면 좋다. 작가가 되는 기분이다. 네. 그리고 저자 소개도 방금 읽어주신 거랑 다른 게 이제 인터넷 서점에는 다른 버전이 아마 두 업데이트 돼 번째 있는데 책, 네네 그럴 거예요. 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피아노와 리코더는 악보가 있어서 잘 연주할 수 있지만 시는 보고 쓸 악보가 없어서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시를 쓸 때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느낌은 어린이 뭐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시인의 맞아요. 감수성이 확실히 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해보면 요건 두 번째 시인데요. 두 번째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생존 수영이라는 시집이에요. 아니 시예요. 읽어볼게요. 수영장 안에서 선생님이 가까이 오라 하셨다. 나는 조금 갔다.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아주 진짜 조금 더 갔다. 선생님이 나를 확 당겼다. 물이 심장소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다. 물도 선생님도 성질이 급한 것 같다. 근데 시인이네. 이 사람이 그리는 그 딱 장면이 눈에 너무 그려지고 물이 내 심장에 확 다가오는 그 느낌도 뭔지 너무 잘 알겠어서 어떤 시상을 포착하는 능력이나 그걸 글로 옮겨내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시인인 것 같고 꼭 그 청어람이 하는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꼭 하고 싶어요. 진짜. 대구 무슨 교회? 대광 신광교회? 대구 신광교회. 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대구 신광교회에서 글쓰기 교실에서 책도 냈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글이라는 책을 냈는데 어린이들의 글들이 막 수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은 못 보고 어쨌든 그 수업에 참여한 박지유 어린이의 시집만 봤습니다. 저희 IBP 책갈피 딱새곤에도 모시고 싶네요. 그렇죠. 올해 초에 제주에서 진행한 북페어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작가님으로 그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박지유 작가 이렇게 쓴 명찰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진짜 팬이 되었습니다. 작가님 안 듣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어린이에게 배웠던 순간이 있나요? 제가 박지유 작가님의 문장을 보고 이 문장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와 너무 오랜 시간 보내고 계신 오인표님. 없어. 지금 없는 거야. 어린이와 함께 사시는 바람이 아버지는. 저도 뭐 항상 배우죠. 네. 부모님들은 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 항상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저의 부족함이나 취약함 같은 것들을 포용해주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용과는 다르죠. 근데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를 받아주는, 이해해주는 그런 시선들을 저는 많이 느끼고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추상적인가? 네. 저는 뭐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긴 한데 예전에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배웠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전 선입견으로는 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은 되게 플레인한 존재일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 선입견도 잘 없고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말랑말랑하고 열려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대화를 하고 수업을 해보면 되게 우리의 문화와 어떤 뭐 여러 것들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긍부정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의 어떤 플레인했다는 모습과 그 친구들도 어떤 여러 방향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뭐 부모님에게는 여기저기서 보았고 영향을 받고 본인이 생각하고 믿는 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좀 새롭게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뭔가 백지 상태로 바라보는 거는 잘못된 방향인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좀 크게 얻었던 순간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 생각났는데 저희 아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외계인이라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아들이 정말 이제 너무 화를 내면서 외계인은 없다고 성경에 보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플레인함이라고 한다는 게 사실은 자기가 확신한 것에 대해 명쾌함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시집에서도 보면 뭐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갖고 있는 명쾌함이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갖는 순수한 명쾌함이잖아요. 근데 사실 성장하다 보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확고함들이 약간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여러 다른 의견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떤 중간지대를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확고한 어떤 신념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가 펼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으로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도 있기도 하니까 중요하긴 한데 어린이들이 갖는 그 명쾌함이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외계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우직함이 되게 폭력적이었다. 아빠가 느끼기에. 저는 교회에서 그 간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간식이 OS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조금 이걸 먹으면 점심을 먹는데 약간 방해가 될 것 같다. 지장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간식이 이렇게 한번 나와가지고 제가 저희 어린이한테 우리 밥 먹고 먹자. 이걸 먹으면 밥을 먹기 힘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린이가 전도사님 인생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래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전도사님 인생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라는 말이 그 문장이 계속 이렇게 맴맴맴맴 돌았거든요. 근데 그 6살, 5살? 여튼 대여섯 살 어린이의 그 말을 가지고 한참을 생각했는데 그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말이 사실은 그래서 너 승우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어디서 배웠어? 대단하다 이랬는데 걔가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 써있네. 인생 한번 해보는 거. 홍해바다 앞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계속 교회에서 누구에게 어떤 교회인 거야? 이런 가르침을 받았단 말인가? 나인가? 누구인가? 그렇게 한참 생각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근데 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과자를 먹고도 저희 아들은 점심이나 밥을 잘 먹거든요. 왜 그걸 막을까? 이런 생각을 의문이 들기도 해요. 초콜릿 과자를 먹어도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그 순서를 스위치해줘야 되는 이제 이유를 저도 막 좀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 되면 알잖아요. 이게 단 거 먹으면 입이 좀 이제 좀 그 맛에 익숙해져서 이게 밥맛이 없다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 아들들은 늘 밥을 맛없게 먹었고 이걸 먹고 이걸 먹거나 저걸 먹고 이걸 먹거나 밥은 맛없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래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되기도 하고 한번 해보는 건데. 네. 네. 어떤 다들 각자 다른 배움을 어린이로부터 배우셨는데 여튼 저는 박지우 어린이에게 많이 배웠고 또 여러분들께도 박지우 어린이가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는 기분 박지우 동시집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얇은 책 4권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얇은 책을 소개하면서 그에 비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 모순적인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책의 분량보다는 그것을 쓴 사람의 진심 그리고 그것을 경청하려는 독자들의 진심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짧지 않은 오늘 방송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으로 신앙과 삶을 깊이 사유하는 시간 기독서가 클럽.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